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장기화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먼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불똥이 우리 물가에 튀고 있기 때문인데요.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되면서 이 라면값 인하의 배경이 됐던 곡물 가격이 다시 뛸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가을이 두렵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에그스카우터 대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곡물 가격 재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전쟁 때문인데요. 곡물 협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데 먼저 김 대표님, 네,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예. 이제 러시아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곡물 수출길이 막혔던 부분이 발생이 됐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도 부르고 유럽의 곡창지대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흑해를 통해서 전량을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봉쇄를 하는 바람에 수출을 못했던 부분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작년 7월 달에 협정을 통해서 이제 원활하게 수출하도록 서로 양해 간에 합의를 본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트리키아랑 유엔이 이제 중재를 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합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3차례 정도, 3차례 정도 더 연장이 됐다가 예. 지난 7월 17일 날 중단이 된 거고요. 그런 부분이 러시아가 협정을 파괴했던 부분이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예.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당히 치솟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요 항구 시설을 러시아가 공습을 통해서 많이 파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요 흑해항뿐만 아니라 우회로를 확보를 해놓은 다뉴브 강 쪽에 있는 항구들도 공습을 통해서 드론 공격을 통해서 많이 피해를 입힌 거죠. 아, 흑해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대체할 만한 다른 루트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황을? 지금 거의 유일한 게 오데사항이고요. 예. 그 항구 말고는 지금 거의 없고, 사실 이제 곡물은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육로나 비행기로 수송하면 되는 게 아니냐. 예. 근데 그건 단가가 너무 비싸요. 운송 비용이. 그리고 육로는 사실 철도로 가야 되는데 철도가 이제 주된 어떤 수송 수단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럼 트럭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트럭은 이제 국경을 넘을 때 이런 방역이라든가 세관 검사가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트럭으로 이송하는 것도 안 되고 실제로 지금 유럽 EU 연대 회랑이라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전에 한 600만 톤 정도 이제 곡물을 수송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한 100만 톤 정도를 넘겼다 그래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전쟁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워낙 좀 작기 때문에 또 전쟁의 여파로 뭐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 보면은 뭐 원거리 무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육로 쪽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오데사항으로 지금 곡물 협정의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오데사항 예.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곡물을 수입하는 입장이죠. 주로 어떤 루트로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요 품목들이 다 수입을 해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주요 곡물에 다 전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고. 그러니까 이번 흑해 협정의 파기가 네. 어느 정도 우리 곡물 수입에 있어 영향을 줄지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상 우리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사료용 밀의 경우에는 주로 동유럽권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옥수수랑.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피해가 발생됐던 부분이 생겼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다 이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남미 국가들이 주로 옥수수라든지 밀, 콩,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이 국가들이 다 우리의 주요 곡물들의 수입국이 수출국이기 때문에 예. 큰 문제는 없이 발생이 큰 뭐 피해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흑해 협정의 경우는 앞서 보니까 7월 17일부로 지금 잠정 중단이 된 상태이고, 그럼 앞으로 이제 전쟁 상황에 따라서 협상이 재개될지 좀 전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과 강제 병합했던 크림반도 쪽으로 지금 공격을 계속 많이 가하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러시아는 밀 같은 경우 세계 1위의 수출국이거든요. 그래서 흑해 협정을 통해서 러시아도 그 유럽 연합과 이제 그 서방에 대한 제재 부분이 많이 강했던 부분을 풀기 위해서 협정을 맺었던 부분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 노보로시스크 항이 주요 항구거든요. 이제 그의 곡물 수출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유랑 해서 이제 그 항구도 피습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이 직전을 벌리고 있던 상황까지 전개되니까 곡물 시장 불안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예, 그렇다면 곡물가가 얼마나 오르게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IMF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만큼은 아닐 거다. 근데 그 작년 아마 1월쯤 되잖아요. 갑자기 올랐던 그 폭은 아닐 거고, 왜냐하면 러시아도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러시아도 뭔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면 뭐 석유도 팔고 원자재 곡물도 팔아야 되니까 사실 러시아도 이렇게 길게 가져가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러시아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우크라이나의 어떤 곡물 수출을 통제를 함으로써 세계 식량 시장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만큼이다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얻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 이런 거 좀 풀어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바게닝 차원의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울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어느 방향인지는 아직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좀 예의주시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 정치 외교적인 논리가 개입이 되는 분위기네요. 알겠습니다. UN 식량 지수가 올랐거든요. 이건 이제 비단 곡물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매월 그 곡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류, 그러니까 기름을 짜기 위해서 나오는 유지 작물들이나 아니면 육류, 그다음 낙농 제품들, 그다음에 설탕 등 이 5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월 가격 지수를 발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6월 이후에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이 2022년 5월 달에는 173.5포인트로 해서 1990년에 이제 기록 시장 내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식량 가격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었고, 그 부분에서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한 원활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때문에 영향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는 123.9포인트로 한 전월보다 해서 1.5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한 16.6%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2020년 8월 이전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게 식량 가격 지수가 올라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픽 품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곡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라색 선인데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본다면 유지류네요. 빨간색 선.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지금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장님? 유지류 구체적으로는 해바라기 씨거든요. 해바라기 씨로 이제 기름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곡류 같은 경우는 뭐 옥수수라든가 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비중이 높긴 하지만 보통 10% 뭐 20% 이 정도거든요. 근데 해바라기 씨는 우크라이나산 비중이 43%입니다. 그게 상당히 좀 크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이 올라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이런 이제 협정 파기되는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밀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도 이제 미래 주요 이제 수출 생산국인데 예. 작황이 되게 안 좋다 그래요. 아, 이상 기후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바라기 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근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던 작년 1, 2월 그때는 우리가 요번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3%밖에 전월 대비 안 올랐잖아요. 그때는 3월에만 12%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르는 폭은 상당히 그때보다는 낮고, 예. 그리고 그때는 전 품목이 다 올랐습니다. 곡물, 그래요. 뭐 유지, 육류, 유제품, 설탕이 다 올랐었는데 예, 예. 요번에는 유지류만 조금 오르고 있다. 어. 요건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유지류면은 이제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뭐 튀김이라든지 뭐 네. 가공식품류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유지류의 반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콩 시장이거든요. 예. 이제 콩이 이제 세계 한 4대 작물로 해서 옥수수, 밀, 그다음 쌀하고 콩이 주요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가 주요 3대 콩 생산국이거든요. 예.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 2년 동안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부분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수급 전망에서 생산량이 작년 대비해서 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세계 최대 콩 수입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옥수수 콩에 대한 수요는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해바라기 수요가 급등하게 되면서 또 콩 가격이 대체제 보완제 가격인 콩 가격이 또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팜 예. 시장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라면 값도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라면, 그러니까 과자, 팜유가 많이 그렇죠. 쓰이죠. 예. 그래서 팜유 가격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주로 생산하는 국인데 네. 거기에서의 생산 문제 때문에 기후 악화 문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팜유 가격도 급등하는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태리라든지 이제 스페인 이런 쪽에서 또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런 식용유 가격들이 대폭 올라가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예. 이번 우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유지류 가격이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리나라도 뭐 폭우, 폭염, 이번엔 뭐 태풍까지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물가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 장바구니 물가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반영될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장님. 지금 이제 그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말씀하셨는데 예. 그 5가지 품목 아까 예, 그래프를 예. 보셨는데 그걸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가공 1차 가공품까지 포함하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의 총 한 6.5%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직접적인 효과만 그렇고 사실 이런 게 이제 또 쓰이고 그러면 3차, 4차 효과까지 나올 때 그런 거 빼고 6.5%니까 상당히 큰 거죠. 만약에 이쪽에서만 물가 상승률이 평균보다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6.5%포인트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 다만 이제 얼마나 오를 거냐. 예. 이제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 사실 우리 어떤 식량 우리가 먹는 제품에 요 5가지 품목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하나씩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식탁 물가죠. 예. 예. 식탁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국내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미 좀 뭐 주요 농산물들 뭐 상추, 뭐 배추 많이 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까지 인상 요인이 있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가 앞으로 뭐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물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 이 곡물의 선물의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입하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식음료라든지 축산 사료 쪽 시장도 그렇고 이제 그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고가가 이렇게 폭등했다가 또 깔아앉는 부분 이게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장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카고 곡물 상품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곡물 가격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사료용 옥수수라든지 그다음에 가공용 옥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제분용 밀, 이제 착용 콩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곡물 가격의 선물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6월, 7월 사이에서 뭐 극단적인 그런 변화를 발생해요. 연 최고점 올랐다, 연 최저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중간 단계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제 연 저점까지 떨어지는 상황가 전개되고요. 예, 예. 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흑해에서의 그런 이제 분쟁 때문에 해서 전쟁 때문에 해서 밀 가격이 올라갔다가 또 예.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빠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흑해에서의 영향을 미쳐서 곡물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만 보면 될 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주요 생산국들이 얼마만큼 기후 변화라든지 생산의 전망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많이 큽니다. 예, 그래서 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고요. 그러네요. 밀 가격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밀 가격 추이도 그렇고 이전에 옥수수 가격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 앞으로의 추이도 좀 전망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통관 실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까지의 통관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연 저점으로 최저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하반기에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산업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구매한다고 해서 선도 구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사료 같은 경우는 한 11월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가격을 평균 가격을 봤을 때 통관하는 가격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보다는 한 20%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왜냐하면 선물 가격이 최근에 한 3개월, 4개월 전 아니면 5개월 전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제 그 선물 가격의 추세가 떨어지는 걸 봤었을 때 우리의 들어오는 도입 물가도 도입 곡물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11월까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라면 업체들이 좀 라면값 줄줄이 내렸었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좀 배경이 됐던 게 곡물 가격 인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곡물 가격이 다시 반등한다면 라면값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까요?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죠. 예. 정부가 이제 우리 이제 그 라면 업계를 비롯해서 예, 예. 우리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협조를 구한다는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손목을 비틀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근거로 둔 게 이제 곡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예.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중장기적인 추세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내렸다고 다시 조금 올랐다고 다시 올리자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밀이나 옥수수가 지금부터 가격이 올라서 올해 연말까지 간다. 그럼 내년에는 이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제 가격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가공식품 가격 추이. 지금 네. 뭐 우리 소비자 물가에서 봤었을 때 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외식 물가는 상당히 또 올라가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면 값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 이제 생활 필수품에 쓰이는 이제 그런 우리 생필품 가격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국제 선물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락폭을 보이지만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그다음에 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좋은 생산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곡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라면은 예,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됐을 때 치솟았던 가격만큼 떨어질 폭등할 그래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문제가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설탕 가격, 그다음 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인도 예.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한 40%, 세계 40% 정도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쌀 수출국인데 인도가 지금 쌀 수출을 중단을 시켜놓고요. 벌써 작년에 밀 수출을 또 중단시켰고 최근에 들어서는 또 브라질과 연계해서 주요한 또 설탕 수출국인데. 그러니까 설탕도 지금 이제 수출을 금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쌀이라든지 밀에서의 그 발생됐던 부분이 다른 곡물로도 이제 연계가 돼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곡물 가격이 또 어떠한 이유에서도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 변수로 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이 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대개 선물 시장에서 가격에 형성됐던 부분은
짧게는 한 5개월 정도 아니면 길게는 7개월 정도의 우리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올해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예.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예. 곡물 가격 불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유가도 조금 오름세입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이 돼 있어서 좀 물가 압박 요인이 좀 도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예. 이게 주도한 게 이제 석유류 가격 떨어진 거와 예. 그다음에 공공요금, 뭐 전기수도가스 품목이 떨어진 건데 근데 그 두 개가 사실 연계돼 있는 거죠. 예,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다른 에너지 가격도 오르니까 공공요금도 같이 오르는. 만약에 그쪽이 안 올랐다면 대충 계산해 보면 이제 올해 소비자 물가 지금 우리 7월께 나왔죠. 예. 2.3%인가 2.3% 나왔었는데 예. 두 분야가 안 올랐으면 3%대 후반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 기호돌 계산에서 빼면 그 정도인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작용을 했는데 지금 국제 유가 최근에 이제 뭐 3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 이제 예. 우리 얘기했던 식량 가격 이것도 조금씩 반등 조짐이 있고 또 문제가 이제 3분기에는 공공요금을 안 올린다고 했는데 4분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예.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지금 2%대 우리 물가 상승률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3%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언제 시점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8월부터 신선식품 가격이 많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그 여름 강수량으로는 올해가 세 번째랍니다. 예. 규모가 또 피해를 받은 규모가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또 태풍 올라오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 폭염도 생각하면 그렇고요. 신선식품 특히 뭐 채소류라든가 이런 과일류가 많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높일 거고 유가는 다행히 8월, 9월에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예요. 시차가 좀 있으니까 그게 이제 9월, 10월인데 이게 채소류라든가 이런 신선식품 쪽이 과거 2020년이라든가 태풍하고 그다음에 호우 피해가 같이 왔던 해를 보면 그게 연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 물가 상승률이 되게 높은 기간이. 예, 예.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3%대는 추석을 전후로 한번 들어갈 거고 연말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행은 당장 이달에 3%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이 예. 3%는 그런 복잡한 요인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기저효과,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 계산할 때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올라가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전월비로 이렇게 뭐 2월 달이 1월에 얼마나 올랐고 3월이 2월 대비 얼마 올랐고 하면 한 0.5%, 4%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하반기 예. 보면 월 평균 0.1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쭉 올라가다가 여름부터는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영향을 생각을 해서 3%대라고 얘기를 한 거지. 뭐 폭염, 그다음에 호우, 태풍, 그 유가는 또 최근에 오른 거고 한국은행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건 꽤 오래전부터 하반기에 3%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은행은 오로지 그냥 기저효과만 고려한 것 같아요. 6월과 7월 2%대로 안정이 되는 듯했던 물가가 다시 반등할 것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얼마나 오를까를 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주요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예. 부분 뭐 그대로 뭐 크게 많이 올라갈 상황은 아니지만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좀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 조금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우리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곡물 시장에 어떻게 또 흘러가느냐, 그다음에 상품 시장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예, 예. 또 유가가 오르게 됨으로써 인세 반응해서 올라가는 가격이 또 선물에서도 또 곡물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유가가 올라가는데 왜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또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곡물들이 다 이게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요.
에탄올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에탄올, 바이오 에탄올용 소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곡물이 에탄올용으로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요. 그다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재고라든지 그런 이제 우리가 잉여 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가는 또 기준금리와도 직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네. 물가 상승 요인이 있으면 기준금리도 다시 인상을 할까요? 일단 이달 24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제 물가는 더 이상 쳐다보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요? 미국 금리도 더 이상 쳐다보는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미국 금리도 거의 그냥 상단까지 왔잖아요. 예. 한 번 더 올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 않고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제가 하반기 어느 시점엔 3%대 전년 동월 대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지만 많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을 할 때 쳐다보는 건 국내 금융기관들, 금융시장의 상황인 것 같아요. 가계부채 상황. 그렇죠. 뭐 예. PF도 최근에 문제가 됐었고 사실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지 물가 상승률 목표가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고 사실 그 중앙은행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자칫 2008년 9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망가지면 그건 중앙은행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볼 것 같아서 금리는 못 올릴 거고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물가가 좀 불안불안하니까 근데 결국 당분간 영원히 당분간 영원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연결로 쭉 나갈 겁니다. 네. 당분간 영원히 언제까지일까요? 일단 연말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예. 뭐 계속해서 5회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뭐 한미 간의 그 기준금리 차가 역대 최고치로 좀 벌어져 있지만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가계 대출 문제라든지 PF 문제 때문에 예, 예. 국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또 미국도 어떻게든 뭐 연준도 이제 긴축 기조를 또 완화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 보니까요. 뭐 올해 뭐 추가로 한 번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더 올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뭐 크게 이제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끝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특히 발표가 되는 자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경기 전망에 있어서는 조금 요즘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는 듯한 분위기인데 경기 상황에 있어서 이제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뭐 없을까요? 실물 경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국책연구기관에 좀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긴가민가 하거든요. 모나리자 이펙트라고 하는데 모나리자 그림 보면 저게 운둔 건지 부표장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을 찍고 정말 하반기에 회복을 할 건가? 이거는 사실 민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돼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이 엄청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비도 사실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2분기 국민계정 보면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포인트를 넘어 있는데 이게 패러독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만 좋은 거 아닌가. 실제로 그때 뭐 국민계정 보면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수출까지 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성장률은 플러스였단 말이죠. 그게 왜냐하면 수입이 마이너스가 크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 뺀 부분이 성장률로 들어가는데 일부에서는 그 수입이 크게 마이너스 난 게 수입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국민계정에서 경제 성장을 계산할 때는 수입 단가를 다 빼버립니다. 즉 수입 물량이 확 줄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신호인데 우리 수출에 들어가는 원부자재, 그다음에 소비에 사용되는 소비재, 그다음에 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재 이런 물량 자체가 줄었다는 거는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우리 실물 경기가 뭐 전방위적으로 수출도 안 좋고 내수도 안 좋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경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기가 많이 나빠지면 금리를 인하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모나리자 효과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예, 예. 한은은 당분간 영원히 동결을 계속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물가지표, 7월 물가지표 이제 곧 나오죠.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지금 6월께 3.0%까지 떨어졌죠. 전년 동월 대비.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오를 거라고 7월 거는 한 3.3%에서 4% 정도 보고 있고 근원 CPI는 오히려 6월에 4.8% 나왔었는데 예. 미 연준이 보는 근원 CPI는 4.8%인데 그거보다는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표님께서는요? 저도 뭐 최근에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벌써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뭐 7월 CPI는 또 좀 올라갈 것이다, 3.3%가 될 것이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된다면 이제 미국이 또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그렇다라면은 이제 미 연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긴축 기조가 또 강화될 수도 있고 예. 연내 1회 추가가 아니라 연내 한 2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지금 뭐 9, 10, 11을 3번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김민수 에그스카우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